안녕하세요. 책 읽는 옹기엄마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제1권 도원의 피는 의 중 창천에 빗기는 노을 읽겠습니다. 정치로부터 그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민중은 일수 종교가 내세우는 축복과 구원을 믿고 기대게 된다. 그러므로 생각이 밝은 치자는 민중이 지나치게 종교에 빠져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헤아림이 깊은 식자는 오히려 그걸 근심한다. 어떤 가르침의 참됨과 거룩함은 종종 믿는 무리의 늘어남과 세속적인 가멸음이 쌓임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열의 아홉은 정치로 춥고 허기져 찾아간 민중의 몸과 마음을 더욱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믿음과 우러름을 쌓아온 가르침에서조차도 그 회당이나 사원이 가장 크고 화려하며 요란한 말과 몇 푼의 돈으로 구원을 사려는 무리가 가장 많을 때가 바로 그 가르침이 가장 썩고 더럽혀진 때와 일치함을 자주 볼 수 있으니 하물며 출발부터가 세상을 속이고 사람의 눈과 귀를 홀리는 삿된 가르침에 있어서랴. 후한도 끝나가는 영제 때의 세상이 또한 그러하였다. 조정이 썩어 모든 관리가 벼슬하는 도둑놈 즉 관비라 불릴 지경이 되니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은 자연 요사스런 가르침에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그런 해평 5년 9월 어느 날이었다. 바람소리 쓸쓸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 한번 떠나며 다시 돌아옴을 바라지 않노라. 란 전국시대의 협객 현가의 노래로 유명한 역수가의 작은 초당이 하나 있었다. 병으로 벼슬길을 물러난 선비가 응거하며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별채의 한 방에서는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된 그 선비가 아끼는 두 제자를 불러놓고 천하 일을 근심하고 있었다. 지금 세상은 요사스런 기운으로 뒤덮어가고 있다. 한중 지방에는 장릉, 장형 부자로 이어지는 오두미도란 게 널리 퍼지고 있고 중원에는 도사, 우길로부터 비롯된 이른바 태평도가 마른 풀밭에 있는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태평도는 몇 년 전 거록당의 장각이란 자가 자칭 남아노선이란 늙은이로부터 태평경을 물려받은 뒤로부터 갑자기 세력이 늘어나 이제는 청주, 유주, 연주, 기주를 비롯해 멀리 서주, 양주, 예주, 형주에까지 미치고 있다 한다. 머지않아 반드시 천하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선비의 이름은 노식, 자는 자간으로 탁군 탁현이 고향이었다. 어려서부터 당대의 석학인 마융의 문화에 들어 역시 뒷날의 대학자인 정현 등과 함께 배웠는데 일찍 고금을 두루 통했다는 평을 들었다. 그의 학풍은 정밀하면서도 장구에 얽매이는 법이 없었고 한섬 술을 마실 만큼 호방하였으나 시사는 그리 즐겨하지 않았다. 성정이 굳세고 절의를 숭상하였으며 젊을 때부터 뜻이 커서 작은 지방 관청의 부름에는 응하지 않았다. 영제 건영 년간에 박사로 처음 벼슬길에 나섰으나 오래자나 문무를 겸한 재주가 인정되어 구강 태수를 제수받고 남쪽 오랑캐의 난을 평정했다. 뒷날 병을 얻어 고향인 탁군으로 돌아온 그는 병이 나은 뒤에도 어지러운 조정으로 돌아가는 대신 역수가의 초당을 얽고 다시 학문에 정진하여 상서 장구, 삼례 해고 등의 책을 쓰는 한편 그의 명성을 듣고 원근에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위해 문화를 열었다. 그러기를 몇 년 다시 남쪽 오랑캐가 난을 일으키자 조정은 국왕태수 시절의 선정으로 그들 오랑캐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는 그를 이번에는 여강태수로 불렀다. 따라서 할 수 없이 문화를 닫게 된 그는 여러 제자 가운데서도 특히 아끼던 그 두 사람을 불러 작별 겸 뒷날을 위하여 당부 삼아
천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방산이 술산이 하는 자들이나 무당과 점쟁이 따위가 간사한 말과 교묘한 속임수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홀려 재물을 빼앗고 부녀를 희롱하는 것은 전에도 있어 온 일입니다. 때가 오면 스스로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흩어져 생업으로 돌아가려니와 오히려 천하를 위해 근심해야 할 염통과 창자의 병은 조정에 있지나 않을는지요. 아랫자리에 단정히 앉아 노시 그 말을 듣고 있던 두 제자 가운데서 하나가 조심스레 반문했다.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다른 하나보다 대여섯은 더 많아 보이는 쪽이었다. 키가 8자에 첫눈에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 위험있는 풍채였는데 그에 못지않은 것이 우렁찬 목소리였다. 스승 앞이라 낮춘다고 낮춘 것이지만 마치 깊은 굴에서 울려나오는 호랑이 울음이나 먼 데서 들려오는 우레소리처럼 방안이 온통 그 울림으로 가득했다. 그 제자의 이름은 공손찬, 자는 백규였는데 요서 영지 사람이었다. 한미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고우로 낮은 벼슬아치가 되었으나 태수가 그 인물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외딸을 주어 사이로 삼은 뒤 멀리 노시그 문화로 유학을 보내주었다. 뒷날 동북우 효웅으로 천하의 원소와 자웅을 겨루게 될 그를 진작에 알아본 태수 안목도 놀랍지만 나이 이미 20을 넘고 처자까지 있는 몸으로 몇 년씩 집을 떠나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그 또한 분명 예사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보이는 정성이나 열의만큼 성취가 따라주지 못해 그것이 갑작스레 떠나야 하는 스승에게는 한 가닥 아쉬움이었다. 따지고 보면 공손찬의 말은 일견 옳았다. 태평도를 믿는 무리가 날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하층 백성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아직 어떤 위험스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보다는 궁궐 안에서 아무 한 천자를 싸고 돌며 갖은 행악을 다 저지르고 있는 10명의 간특한 환관 쪽이 병이라면 훨씬 무서운 병이었다. 하지만 그 같은 공손찬의 생각은 너무 단순하고 평범했다. 외척과 더불어 후한 사회를 안에서 무너지게 한 황간의 화는 이미 멀리 화제 때부터 시작되었다. 황간이 정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중상시가 되고 난 뒤인데 원래 넷밖에 두지 못하게 된 그 중상시가 10명으로 늘어나 황제의 신임을 받게 되면서 외척을 당할 만한 세력으로 자라난 것이었다. 그러나 외척의 권위는 황제가 바뀌거나 섭정하던 모의 죽음으로 흔들리게 되지만 황가는 비교적 영향이 적어 그 뒤 몇 차례의 권력 다툼에서 황가는 항상 이길 수가 있었다. 화제 때 황간 정중이 정권을 잡고 있던 외척 두씨 일족을 죽이고 후에 봉해진 일이나 순제 때 손정 등 19명이 역시 외척 염현 등을 죽이고 열후가 된 일, 그리고 환제 때에 선초 당영 등이 대장군 양기를 자살케 한 것과 영제 때에 조절 등이 역시 대장군 두모를 자살케 한 것 따위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 거기다가 다시 두 번에 걸친 당고의 화를 일으켜 또 한 차례의 적대 세력인 이른바 청의라는 선비들을 조정에서 내몰고 죽이자 세상은 온전히 황간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 황제는 흔히 십상시라고 불리는 10명의 황간들에게 둘러싸인 허수아비가 되고 착하고 오진 이들이 모두 떠나버린 조정에는 환관들과 선을 댄 감신배들만 득실이 거리게 된 것이었다. 환관들은 개인적인 탐욕이나 그 유세에 기댄 족당들의 행포로도 나라에 큰 해를 끼쳤지만 무엇보다도 큰 잘못은 황제에게 권하여 공공연히 벼슬자리를 판 일이었다. 돈으로 산 벼슬이고 보니 모든 벼슬아치들은 그 미천 뽑기에 바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세금이 한 해 수확량의 몇 배에 이르기도 했다.
때로 애상으로 벼슬을 팔기도 했는데 그때는 벼슬자리의 값이 현금 때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년만 지나면 그걸 갖고도 남는 것이 있었다 하니 백성들이 당할 수탈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 같은 일을 이미 한 차례 벼슬살이를 한 적이 있는 노식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새삼 한간의 폐해를 말하는 제자를 약간 민망스러운 눈길로 내려보던 노식이 곧 타이르듯 말했다. 백규의 말은 알만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종기나 드러난 병은 다스리기가 쉽다.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십상시는 이미 선제 때부터 천하가 다 아는 한조의 종기요 병이다. 머지않아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다스려질 것이다. 또 나도 지금은 여강태수로 가지만 오래잖아 조정의 부름이 있을 것이다. 듣기에 채옹, 양표, 마일제, 한설 등의 뜻을 같이 하는 네 벗들도 비록 동관의 한직이긴 하나 이미 낙양에 돌아와 있다 한다. 모두가 충의로 힘을 합치면 길이 없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태평도의 무리는 이 나라의 숨은 종기요 드러나지 않은 병이다. 아직은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으나 한번 겉으로 드러나면 온몸의 피가 썩고 오장육부가 짓무르는 괴로움을 이 나라와 백성들이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관병을 풀어 잡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손찬의 대꾸는 여전히 씩씩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는데 무슨 제목으로 그들을 잡아들이겠느냐? 더구나 저들은 아직 백성들은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비해 관부는 오히려 도둑대보다 더 큰 미움과 원망을 받고 있다. 그제서야 공손찬도 말문이 막히는 모양이었다. 스승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려는 듯이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그때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들 사제간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 하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께서 특히 저희를 부르신 것은 달리 하명하실 일이 있어서인 줄 짐작되옵니다만 어눌한 것 같으면서도 되도록 말수를 죽이려는 화법이었다. 이제 스승님의 뜻은 대강 짐작할 듯도 하오니 저희가 해야 할 일이나 일러 주십시오란 뜻이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없이 겸손하고 부드럽게 들렸다. 나이는 겨우 17살이나 되었을까.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얼굴이었는데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크고 그윽한 눈이며 우뚝한 코, 볼까지 축 늘어진 두툼한 귓밥이나 미소가 떠도는 듯한 엷은 입술 같은 데서는 곁에 앉은 공손찬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공손찬의 위엄이 굳세고 거친 힘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의 것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덕에서 우러난 듯한 위엄이었다. 거기다가 일어서면 무릎까지 닿을 것 같은 긴 팔도 이상하게 귀인의 상을 더하는 것 같았다. 그 소년의 성은 한시의 종친인 유요, 이름은 비에, 자는 현덕으로 스승인 노식과 마찬가지인 탁군 탁현이 고향이었다. 핏줄로 따지면 전한 경제의 현손이 되는데 중산 정왕 유승의 아들 유정이 탁록 정우가 되면서 탁군에 자리잡고 살게 된 유씨의 한 갈래였다. 그의 조부 유웅은 효렴에 뽑히어 동군의 현령을 지냈고 그의 아비 유홍도 대를 이어 지방 관리를 지냈으나 그가 어렸을 적에 죽었다. 그 바람에 호르머니의 밑에서 자라게 되니 자연살이가 어려워져 어렸을 때는 신을 삼고 돗자리를 짜 살림을 돕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노식 문화에 들어 배울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의 정성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집안 아저씨뻘 되는 유원기의 도움 덕분이었다. 유비의 비범함을 보고 일찍부터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어 오던 그는 유비가 15 나던 해 자신의 아들 유덕연과 나란히 노식의 문화로 유학을 보냈다. 제법 나이 차가 남에도 유비와 공손찬이
형제처럼 마음을 터놓고 사귀게 된 것은 아마도 남의 도움을 받아 배움을 얻게 된 서로 비슷한 처지 때문이었으리라. 유비가 오히려 나이 든 공손참보다 더 잘 자신의 속마음을 읽고 물어오자 노식은 대답 대신 잠시 미소와 함께 어린 제자를 바라보았다.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묘한 느낌을 주는 아이였다. 남달리 잘생긴 것도 아닌데 여러 제자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으면 무슨 환한 빛에라도 둘러싸인 듯 한눈에 드러나는 얼굴이었고 7자 5치의 키도 10자가 넘는 다른 제자보다 우뚝해 보였다. 배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남다른 재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힘써 서책에 매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대강을 이해하는 데는 누구보다 빨랐다. 거기다가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사람과의 사귐이었다. 보일 듯 말 듯한 온화한 미소뿐 지나치린 만큼 말수가 적고 움직임에도 애써 남의 비위를 맞추려 들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그와 사귀기를 원하는 동문들이 몰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침에 엄격하여 제자들 앞에서는 점체 웃음을 보이지 않는 노식 자신마저도 그 어린 제자만 대하면 까닭없이 샘솟는 애정과 기대에 절로 미소를 짓게 되고 마는 것이었다. 잘 닦고 다듬으면 천하를 담을 만한 그릇. 어쩌면 내 삶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이 아이를 가르친 일 하나만으로 충분할는지 모른다. 그것이 유비를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노식의 확신에 가까운 애감이었다. 사실 갑작스런 조정의 부름을 받고 출사의 결의를 굳힐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그 유비였다. 문화에 거두어 들인 지가 겨우 이태 남짓. 아직은 학문도 제대로 털을 잡지 못한 어린 제자를 두고 떠나야 하는 스승의 아쉬움 때문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